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289명 발생을 했습니다. 월요일 확진자로는 또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자,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 대규모 이동의 여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점차 늘고 있어서 유행의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의 확산에도 10월 말 고령층의 90%, 성인의 80%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지금 확진자가 2,000명대 후반, 중반, 초반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추석 연휴 때 비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한 그 여파가 지금 반영이 되는 걸로 보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십니까? 일부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추석이라 그러면 추석 당일날보다는 그 추석 명절 및 연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장 보러 다니고 접촉이 많고 미리 귀성하시는 분도 있고 미리 성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그 영향도 분명히 있고 또 우리 9월 초에 6명으로 이 사적 모임 완화를 약간 했기 때문에 물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했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방역 완화로 메시지를 받았을 가능성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합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이 확진자 규모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3,273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최고치이고 최근에 한 1, 2주일을 보면 계속 요일별 최다를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도 물론 화요일 발표 기준 최다치인데 어제보다는 물론 줄었지만 화요일까지는 주말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지난주에는 1,729명이었었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560명이나 무려 늘어난 이 최대치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가 늘어나 있고 이번 주에 하루에 평균 2,369명인데 이전 주에는 1,909명, 이건 460명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급격한 증가세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언제 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정점으로 봤을 때는 예상하기로 이제 추석 국민의 이동 효과가 나타나는 이번 주 중반이 최고치를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꼭 맞는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예방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지나면서 감소 추세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숫자만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포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물론 공포감을 가지고 방역 수칙 열심히 하고 손 씻기 잘하고 모임을 좀 자제하고 이런 건 꼭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수는 역시 계속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방접종률, 2차 접종 완료율이 늘어나면서 감염이 되고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입원하지 않고 위중증으로 가지 않고 사망하지 않는다면은 위드 코로나라는 건 사실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 숫자에만 공포를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접종률을 빨리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의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거리두기가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수준보다 완화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됩니까? 완화보다는 하여튼 강화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항상 좀 느끼는 것이 항상 그렇게 급할까? 이번 주를 좀 보고서 다음 주를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금요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금요일까지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다음 주부터 또 한 달을 결정하는 건 너무 긴 것 같이 보여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 2주 정도만 결정해서 이 상황에 따라서 좀 완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만 본다면은 이번 주일 날 3,000명 이상이 계속 나온다면은 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서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그대로 있으면서 만약에 강화를 한다면은 그 2명, 4명, 4명, 2명 해갖고서 우리 6명 사적 모임을 지금 완화한 부분, 예방접종 완료자를 4명 집어넣으면은 저녁 때에도 6명 모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좀 줄이는 이 방법 이외에는 완화할 부분이 없는데 이렇게 강화했다고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국민들의 수용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결국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하면서 또 적당한 강화 조건들이 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확진자만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예방접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자세, 이 방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방역 통제보다는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을 하느냐가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확진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부터 지금 49세 사이에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 수 자체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80% 이상 맞으면서 그 다음에 14일 정도 지나가는 시간, 그렇게 치면 한 달은 좀 더 걸리겠죠. 네. 그 시간 정도가 돼야 실제 확진자 수, 유행의 규모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일단은 고위험군들이 다 예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어서 예. 위중증 환자 수들이 줄어드는 것들은 사실인데 또 지금 문제는 면역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돌파 감염도 많이 일어나고 60대 이상에서의 돌파 감염과 60대 이상에서의 접종을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이 100만 명이나 있다는 이 부분이 방역으로 완화하면은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죠. 예. 네. 확진자가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서울이고 또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역학조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서울시에서 이 역학조사 기준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바뀐 겁니까? 뭐 그 기준을 바꾼 건 사실은 대단한 건 아닙니다. 지금의 역학조사라는 건 이렇게 3,000명씩 나오면은 다 쫓아가지 못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만큼 역학조사를 해서 뭐 감염원, 지표 환자라고 그러는데요. 예. 지표 환자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넓게 다 격리를 시킨다 그러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걸 포기한 거죠. 지표 환자, 즉 감염원이 누구부터 시작한 것이냐, 맨 위에 있는 사람, 예. 그건 포기하고 네. 일단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모두 격리를 시키면서 신속하게 이 접촉자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데 예. 이것도 또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접촉한 사람들도 많고 접촉자에 또 저 2차 접촉자들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역학조사 이 속도가 이 N차 감염, 즉 델타 바이러스의 델타 변이주의 이 확산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것이 이 숫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역학조사가 안 되는 즉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지금 서울은 5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도 38.78% 하는 게 이게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점점 더 빨라진다. 지역사회에서 N차 감염은. 이것은 우리 국민 각자가 행동을 조심하지 않는 한 방역 통제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답은 역시 접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확진자의 입원 기한을 원래 10일이었는데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권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10일이라는 것도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예.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잘 몰랐었는데 네. 지금 델타 변이주가 되면서 굉장히 빨리 이 증상이 나오면서 또 증상이 완화되는 것도 상당히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사실 다른 사람한테 감염력이 없기 때문에 예. 본인만 조심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이거 가능한 조치라고 보고 이렇게 네. 함으로써 우리 병상 확보가 상당히 잘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즉 입원한 정도의 환자들이라 할지라도 빨리 좋아지게 되면은 뭐 음성이 안 나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PCR 음성이라는 거는 몇 개월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몸에 깊은 곳에 들어가 있던 그 세포 안에서 나오는 것들도 다 PCR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감염력이 없는 유전자 조각만이라도 다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따라 환자에 따라서는 몇 달씩 가는데 예전에는 그 전부 퇴원 안 시키고 입원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본인이 조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퇴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어제 정부가 4분기에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백신의 수급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모더나 화이자 3주, 4주 2차 접종 기간이 있었는데 6주로 늘렸었잖아요. 그걸 이제 그 기간에 따라서 2차 접종이 언제 예약이 돼 있냐에 따라서 한 주나 두 주씩 다시 당기는 것 같아요, 기간을요. 그거는 뭐 기간에 따라서 근데 1차와 2차 기간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좀 많이 달라집니까? 이 효과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2차 접종 완료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되죠. 일단 완료율의 완료율의 문제죠. 예.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그 1차 접종을 받았을 때 2차 접종을 잔여 백신으로 맞는다면은 파이자 3주, 모더나 4주에
맞을 수 있어요. 바로 신청하면. 그러니까 당일날 신청해서 당일날, 예, 그 예. 기간만 된다면 맞을 수가 네네. 있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그것을 지금 6주이던 것을 5주로 줄이고 그 이후에는 그 5주를 4주까지 줄이는 것이고 네. 1차 접종을 맞을 경우에는 그 다음 이야기를 파이자 3주, 모더나 4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1차, 2차 접종 간격이 짧아지기 때문에 예. 빨리 이 접종 완료일이 지금 늘어날 수가 있겠죠. 지금 네. 오늘 결과를 보면은 1차 접종이 75%인데 2차 접종 완료율이 46.6%인 것은 이 접종 간격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예. 이걸 빨리 7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이 간격을 줄여줘야 되는데 지금 수급 상황을 보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네. 특히 모더나 같은 경우 수급 상황이 항상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예,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더나인 경우에는 일단 2차 분량을 확보해 놓고서 1차를 접종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모더나 안 맞추면 되니까 예, 그러면 항상 4주를 안정적으로 접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1차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2차 접종 확보를 안 하고 전부 1차 접종을 마치다 보니까 2차 접종 시간이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으로 예. 봐서는 뭐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파이자 3주, 모더나 4주 이렇게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차 접종 맞으신 분들이 2차 접종 예약이 10월 11일부터 11월 7일까지가 2차 예약돼 있다. 그분들은 6주 간격에서 5주로 한 주간 당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접종 예약이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돼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2주를 당겨서 4주 후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부터 이제 정부에서 통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 지난 분들은 바로 그 인터넷으로 단일 바로 오늘 맞겠다 싶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서 맞을 수가 있는 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은 110분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 확진자 중에서 2040 세대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백신 안 맞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건가요, 지금? 이 전체적으로 확진자 중에 85.5%가 미접종자든가 접종 완료를 못하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15.5% 돌파 감염은 있는 것이지만 네. 사실 돌파 감염은 그다지 문제가 안 됩니다. 아주 면역이 약하신 분들 이외에는 대부분은 가볍거나 아니면 무증상으로 끝나고 오히려 부스터 접종을 델타 바이러스로 맞았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예.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미접종자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죠. 지금 아무리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이 델타 바이러스의 특징이 젊은 층에 감염이 많고 또 독성이 커서 입원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젊은 층들이 빨리 접종이 완료가 되어야만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이 예방률이라는 것이 1차 접종만 했을 때는 30%대에 불과한데 파이자 같은 경우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88%까지 네. 올라가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뭐 70% 가까운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즉 환자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델타 변이 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2차 접종 완료율을 올려야 되고 그중에서 특히 활동력이 완성한 18세부터 49세까지가 빨리 속도를 내고서 접종이 완료되어야만 우리가 환자 수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 어느 정도 환자 숫자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는 속도와 경쟁입니다. 예. 그리고 소아청소년 접종도 이제 다음 달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소아청소년 접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 18세까지 감염된 사람들이 최근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네. 학교가 개학하고 그래서 한 4배 정도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망하신 분이 한 명도 없고 위중증으로 간 아이들도 몇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잘 회복을 했고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은 감염되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끝나는데 그래도 좀 위험한 것이 청소년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예. 또 다양한 기관들, 장기들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롱 코비드라는 장기간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야 될 이득은 훨씬 더 많고요. 네. 또 지역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학교 내에서의 무증상 감염에 의한 전파들, 조용한 전파들을 막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 국가 전체로 봤을 때에도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이 연령층들이 맞아야만 어느 정도 집단 면역에 가까워질 수 있는데 예. 근데 사실 개인적인 점에서 보면 지금 파이자밖에 승인된 것이 없거든요. 네. 이것도 승인이 18세 이상으로 승인되어 있고 16세부터 16세 이상 파이자만 전부 승인이 돼 있어요. 다만 12세부터 15세까지도 접종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으로 해서요. 예.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이 젊은 청소년들 중에서 특히 남성들에서 심근염, 심낭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연령대에서 사망하는 케이스는 없지만 20, 30대에서는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지금 고3의 경우에 있어서 86만 명이 접종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15명이 이 심근염이었었는데 남자가 13명이고 여자가 2명입니다. 예. 1차 접종이 7명, 2차 접종이 8명입니다. 근데 이 차이가 나는 것이 17살, 18살은 사실은 거의 성인과 같은데 12살 정도만 돼도 사실 체구가 상당히 작거든요. 초등학교 네. 6학년생 정도니까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용량을 2회, 3주 간격으로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12세부터 15세 사이에 심근염이 16세 이상보다도 더 많다고 그러니까 12세부터 15세까지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접종을 받은 후에 뭐 가슴이 아프다든가 호흡이 가빠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면 바로 진단을 받고 조기 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을 우리 방역 당국에서 좀 잘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밀접 접촉을 했을 때도 2번 접종을 다 받고 나면은 자가격리 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또 학교 내에서 대면 수업도 굉장히 원활해지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근데 정부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학부모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것은 그럼 지금 맞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맞는 것의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든가 비만이라든가 또는 당뇨라든가 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든가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다든가 무조건 이 학생들은 맞아야죠. 하지만 건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그러면은 꼭 맞을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 맞는다면 주의해서 맞으면 좋고 또 영국과 같이 좀 불안하다. 2차까지 맞는 것이 너무 위험하게 생각된다 하면은 일단 1차만 맞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1차만 맞아도 어느 정도 예방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차로 이 백신이 살아있는 델타 변이가 들어온다면 이것을 백신이라고 생각하고서 지나간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1차, 2차 다 맞아도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맞고 가능하면은 선택을 잘 하셔서 우리 사회 전체로 봐서나 뭐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점도 많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또 건강한 아이들은 또 1차만 맞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그 말씀도 해주신 거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세에서 17세는 본인의 의사 또 부모님의 의사로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신부도 거기 포함이 됐잖아요. 근데 임신부 중에서는 또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신부 중에서 백신을 안 맞으면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 더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가? 그럼 나는 맞아야 되는가? 그러면 내 주기가 어느 주기에 따라서 맞을 수 있는가? 좀 확실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권고사항이지만요. 이 권고사항 중에 중요한 것은 임신부에 있어서는 감염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임기 여성의 거의 6배나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일단 우리랑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도 태아의 영향이라든지 혹은 산모가 위험해진다든지 사산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감염이 되지 않는 것이 최고이죠. 하지만 주변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신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먼저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임신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은 사실은 태아나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이행한체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초기 단계일 때 임신 한 12주 정도까지는 태아가 과연 정상적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지 산모의 상태는 어떤지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해서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의논을 하셔서 접종할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 이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접종받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아주 큰 데이터들이 있어서 큰 부작용 사례 없이 충분히 맞는 것은 권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